화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광범위한 회담을 가진 뒤 귀국한 참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회담 중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분석과 논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CNN에 기고한 브렛 H. 맥거크는 전장의 새로운 흐름이 시진핑 주석의 말이 옳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의 발언이 트럼프의 외교가 전쟁을 끝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거크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전쟁의 향방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치에 익숙하다면 브렛 맥거크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등 4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고위 국가안보 직책을 맡았던 저명한 미국 외교관이자 변호사입니다. 그는 최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부보좌관이자 국가안보회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정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역할에서 그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인질 석방 등 복잡한 외교적 노력을 이끌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ISIL 격퇴를 위한 국제동맹 담당 대통령 특사로 근무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의 점령지 상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제동맹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부시 대통령 아래에서 2007년 이라크 증파 전략의 핵심 설계자였으며 미 이라크 안보협정 협상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문 분야가 주로 중동 지역이긴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복잡한 협상과 이를 강한 입장에서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CNN 국제문제 분석가로 활동하며 시진핑의 발언이 트럼프에게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 협상 기회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또 전장의 현실이 협상 조건을 우크라이나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트럼프와 중국 고위 관리들 모두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단호히 부인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진핑의 발언이 베이징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 평가를 잘 아는 인사들에 의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중국 외교부는 보도를 부인했고 트럼프도 그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베이징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에도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대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꼬제치는 이후 기자들에게 당신이 언급한 정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완전히 근거 없이 날조된 것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훨씬 더 신중하게 발언하는 중국 지도자로부터 이렇게 직설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소식통은 시진핑이 트럼프가 아닌 조 바이든과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기존 발언보다 이번 발언이 훨씬 더 강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미국이 쇠퇴하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자신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시 시진핑답지 않은 직설적 발언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반면 그런 발언은 이번 주 푸틴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색함은 없었고 러시아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푸틴이 행사 중 재킷을 벗은 것을 자랑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에서 이것은 누군가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진핑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정말 알겠습니까? 맥거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전쟁의 현 추세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푸틴은 2026년 이야말로 자신이 가진 물량과 병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그의 군대가 전선을 돌파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 지역을 장악하는 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죠. 실제로 러시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연구소 ISW 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2024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진입한 이후 처음으로 4월에 우크라이나가 순 영토 이득을,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45제곱마일의 영토가 탈환되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쟁 추적기 또한 2026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영토 이득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 측이 주장한 내용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러시아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최근 러시아군이 2026년에 약 656제곱마일의 영토를 점령하고 80개의 거주지를 탈취했으며 루안스크주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거주지들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개한 위치 확인 영상은 그 발언의 마지막 부분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전쟁의 안개든 선전이든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뒷받침하는 더 끔찍한 통계가 있습니다. 양측 간 전사자 교환입니다. 양측이 교환한 전사자 수는 러시아의 인명피해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다는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추정치가 믿기 어려울 만큼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평가는 쿠피안스크 시를 천천히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1명이 전사할 때마다 러시아군 27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지만 로이터는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전체 손실 비율을 훨씬 낮게 제시했습니다. 사망자 수를 보면 날에 따라 그 비율이 7배에서 9배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사망자 비율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수치는 쿠피안스크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3배 낮지만 여전히 극단적입니다. 군사적인 경험칙에 따르면 공격하는 군대는 보통 성공적인 공세를 위해 최소한 3대 1의 병력 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이 강하게 요새화되면 기준이 5대 1로 상승합니다. 이 비율은 공격군이 방어군보다 사상자가 더 많음을 의미하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7대 1이나 9대 1 비율은 러시아군의 큰 손실을 뜻합니다. 독립적인 서방 분석가들은 대체로 추정치에 더 신중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같은 기관에 따르면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상자 비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약 2.5대 1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더 유리한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문제는 양측의 전사자 교환 비율이 반대 방향으로 크게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로스트하머가 공식 자료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양측은 정기적으로 전사자 교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합으로 러시아는 24,955구의 우크라이나 시신을 반환했고 그 대가로 3,459의 시신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군 전사자 1명당 우크라이나군 전사자 7.23명의 교환 비율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인 시신 3,528구가 러시아인 시신 155구와 맞교환되어 비율은 22.76대 1입니다. 이는 2025년에 교환된 숫자보다 상당히 낮은데 그 해에는 우크라이나인 시신 16,304구가 러시아인 시신 439구와 맞교환되어 비율이 37.14대 1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주에 있었던 최근 교환에서 우크라이나인 시신 526구가 러시아인 시신 41구와 맞교환됐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12.8대 1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거의 매달 이루어지는 교환은 한동안 1000명대 10, 20명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큰 격차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미 일부만 송환됐던 전사자의 신체 일부나 자국 전사자 일부를 포함해 숫자를 부풀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점령지에서 전사자들을 수습할 수 있었던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해 비율이 인위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최근의 전사자 송환에서는 러시아군의 숫자가 최근 몇 달에 비해 2배로 늘어난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숫자는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따르면 이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전장에서 진격을 시작해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전사한 러시아군을 수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맥거크는 러시아의 공세가 교착되고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내자 이로 인한 압박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전쟁 비용에 공개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드물게 공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러시아 국회의원 메나트 술라이마노프는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버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연방 예산의 40%가 국방과 안보에 쓰이며 이는 사회복지 지출의 1.5배라고 말했습니다. 술라이마노프는 막대한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투자와 사회 프로그램을 위축시키며 장기 경제 왜곡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탱크와 포탄이 소비자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발언 때문에 누군가가 24층 창문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술라이마노프의 공개 발언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장기화된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신호는 푸틴 지지율이 급락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기관 VTSIOM에 따르면 푸틴의 지지율은 2026년 4월 말 65.6%로 떨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2025년 12월에 비해 12%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한 수치로 이로 인해 국영 여론조사기관은 향후 여론 통제를 위해 조사 방식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맥거크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주요 압박 요인이라며 전력 승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생존을 위해 방어하는 국가가 아니라
대량 생산된 자율 시스템으로 전쟁을 재정의하는 군사 혁신가처럼 보인다고 썼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인력 우위만으로 전쟁이 결정된다는 가정이 뒤집혔습니다.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15km 규모의 살상구역을 구축하여 러시아가 끊임없는 드론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는 전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설득력 있진 않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의 최근 분기별 대서양 결의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술 드론 배치에서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지속적이고 고강도의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사격, 물자 지원, 병력 충원, 병력 보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 소식에 대한 일일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밀리터리 쇼에서는 단순히 헤드라인만 복사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짜 이야기와 그것이 왜 중요한지까지 깊이 있게 전합니다. 채널 구독으로 중요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전선 전체의 살상지대를 구축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돌파하는 것은 러시아군이 돌파하는 것만큼 어렵고 희생이 큽니다. 드론 전쟁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깊숙한 장거리 타격은 분명히 격화되고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맥거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내 군용 비행장, 공장, 에너지 시설, 탄약고, 물류 거점 등까지 일상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푸틴이 수도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 기간 동안 임시 휴전에 관심을 갖게 된 데 일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드론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행사를 망치는 위협 없이 퍼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심각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발사가 꾸준히 늘었고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건 비유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많은 러시아 시설이 실제로 타격당했다는 점에서는 말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2024년 1월에는 무인기 발사 횟수는 110회였지만 2026년 3월에는 그 수치가 7,000대를 넘었고 2025년 한 해 동안만 발사 횟수가 5배로 증가했습니다. 3월 우크라이나가 한 달간 발사한 장거리 드론 수가 처음으로 러시아를 앞섰습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1년 만에 수도 최대 규모 공격이 있었고 방공망이 550대 넘는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1000대 이상의 드론, 이 모스크바 일대와 러시아 깊숙한 내륙의 다른 지역을 겨냥했습니다. 맥거크의 지적대로 이런 공격들은 러시아가 방공망 분산, 항공기 재배치, 시설 강화, 본토 방어에 더 많은 자원 투입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을 확장해 모스크바가 치러야 할 전쟁 비용을 높이고 있고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얻지 못해 고전 중입니다. 맥거크에 따르면 푸틴은 전략적 패배를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침략 전쟁은 지도상의 경계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한 정치적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된다고 썼습니다. 푸틴이 침공 당시 내세운 전쟁 목표에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예속, 나토 동맹의 약화, 그리고 러시아를 유라시아의 지배적 강국으로 복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모스크바로서는 점점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맥거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전장과 결과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러시아군이 푸틴의 초기 목표였던 키이우를 점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선은 돈바스 지역을 훨씬 넘어 하르키우, 수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에서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서는 맞는 말입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예비군을 동원하고 벨라루스를 통해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지 않는 한 최근 젤렌스키와 시르스키가 모두 경고해온 일이지만 러시아가 키이우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지배적 강국으로 재부상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맥거크 등은 그 가능성이 줄었다고 하지만 최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그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47쪽 분량의 정책문서는 인민대회당에서 약 40여 개의 협력 협정과 함께 서명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주권 존중과 국가 간 평등, 나토와 오커스 등 군사동맹 확대에 반대하며 이를 정글의 법칙에 비유하며 그런 세계 질서를 촉구합니다. 양국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주요 강대국의 모범이자 미국 일방주의와 패권주의 견제로 삼고 있습니다. 나토 약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어느 정도 동맹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지만 러시아가 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행정부 고위 인사들, 예를 들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등은 미국이 동맹에 과도하게 기여한다고 보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유럽 나토 동맹국들이 자신이 이란과 벌인 갈등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려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4월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의 나토 역할 축소나 탈퇴를 위협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시켰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맥거크에 따르면 트럼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러시아 침공 이후 더 커졌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동맹에 가입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가 늘면서 동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큰 손실을 입고 있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가 거의 없고 추세는 매달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결론짓습니다. 러시아가 왜 약한 입장에 있고 불리한 전쟁 합의에 취약한지 설명한 뒤 맥거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 핵심을 다룹니다. 이것이 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활용해 푸틴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게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군대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결연한 방어자를 상대로 신속한 정치적 붕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고 그는 씁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시진핑은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대만에 대한 자신의 궁극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장단점을 평가할 것입니다. 맥거크는 이것이 미국에게 시진핑의 신중함을 더욱 강화하고 푸틴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 푸틴에게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시진핑에게 대만 관련 행동이 공동 대응을 맞을 것임을 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가 지적했듯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목표는 외교적 합의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안보 보장을 받는 대가로 영토 양보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또한 외교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 영토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러시아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그 영토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임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는 노련한 협상가로서 양측 모두가 자신감 있고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협상은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고 간결히 지적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자 맥거크는 교착 상태의 전제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라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발언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그 가정이 한때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틀렸다고 말합니다. 전장의 새로운 현실은 외교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국의 방어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의 방어를 위해 워싱턴의 약속에 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돌파구 없이 사상자와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맥거크에 따르면 이것이 판을 다시 짠 셈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에피큐리 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미국이 중재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미국 측은 당연하게도 더 시급한 문제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마지막 공식 협상은 2월에 열렸고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곧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틴의 핵심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5월 20일 미국 우크라이나 협상가 스티브 위트코프와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몇 주 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맥거크는 트럼프가 기회가 오면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취약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조건으로 합의를 압박할 지렛대가 생겼으니 워싱턴은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희도 이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계속 주시하며 매일 리포트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전쟁 중 러시아의 사상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